이것도 참 그 아이돌 그룹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외계, 바깥에란 뜻의 단어가 뭐냐면 엑소예요. 제 파트 중에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우주에다가 온몸을 던지면 부풀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잔인한 가사를 Again and again and again in another galaxy. 하나 궁금한 게, 그 마지막에 In Another Galaxy라고 하셨는데 어떤 은하를 염두하고 혹시 쓴 가사예요? 헤이데이 구독자 여러분,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왜냐면 분필도 있고 휴지도 있고. 근데 음악 수업일 수도 있어. 아까 약간 악보같이 생겼던데? 하지만 여기 너무 뭔가 과학이지 않을까? 과학이지. 과연. 여러분들이 케플러잖아요. 네. 케플러를 설명해 주실 분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사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보다의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되게 궁금한 그룹이었어요. 왜냐면 케플러라는 그룹이 등장하고 나서 케플러를 검색할 때마다 저 케플러가 나오더라. 제가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빅뱅 때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빅뱅. 네, 빅뱅 분들이 데뷔하시고 나서 저는 빅뱅 우주론이 궁금한 건데 자꾸 검색할 때마다 빅뱅이 나오니까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또 이번에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그런 천문학적인 키워드가 아이돌 분들이 자유롭게 쓰고 계신다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총 3가지의 케플러가 있거든요. 21세기의 케플러가 여기 계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16세기의 케플러가 있고요. 그리고 20세기에 우주로 올라갔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16세기의 케플러와 20세기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케플러는 1570년경에 지금의 독일 땅에서 태어난 천문학자인데요. 수학에 엄청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우주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과격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아직 우리가 눈으로만 태양계를 봤기 때문에 망원경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때 케플러가 활동하던 시기에 알려져 있던 태양계 행성은 우리 지구 빼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케플러가 수학에 미쳐 있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조물주는 우리 우주에 행성을 5개만 만드셨을까? 지금 보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당시에 행성이 토성까지만 있다고 알고 있던 케플러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케플러가 또 다른 분야에서 숫자 5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어떤 거를 발견하게 되냐면, 모든 면의 모양이 똑같은 정육면체 같은 거, 아니면 정사면체, 이런 도형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다면체라고 하거든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딱 5가지만 존재합니다. 워낙에 수학에 심취해 있던 케플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주에는 이 정다면체가 5가지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5가지의 각각의 정다면체가 하나씩 행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 도형에 맞추어서 뭔가 행성의 궤도도 디자인을 하고 조물주가 그런 식으로 우리 우주를 설계한 게 아닐까. 이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케플러가 만들었던 태양계 모형이 되게 기똥찬 게 하나 있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이제 케플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각각의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그 특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돌고 있을까?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 행성들의 거리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걸까? 그거를 이제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커다란 원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원에 딱 맞게 들어오는 정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정삼각형 안에 또 딱 들어오는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우연하게도 이 점을 중심으로, 원의 중심을 중심으로 이 작은 원의 반지름과 큰 원의 반지름의 비율이 목성과 토성 궤도의 반지름과 들어맞더라. 이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수학이 미쳐있던 사람인데 이런 우연을 발견해 버리니까, 이게 진짜 조물주가 우리 태양계를 만든 원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게 되냐면,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요. 밖에 보시면 바깥에 커다란 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장 바깥의 구가 가장 외곽을 돌고 있는 토성 궤도예요. 그 토성 궤도 안에 싹 들어오는, 딱 알맞게 들어오는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그 정육면체 안에 또 싹 알맞게 들어오는 그 두 번째 구가 토성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목성의 궤도예요.
실제로도요? 비율로 보면 실제로 얼추 맞습니다. 또 목성의 궤도 안에 싹 들어오는 정사면체가 있고요. 정사면체 안에 딱 내접하는 딱 알맞게 들어오는 세 번째 구가 있죠. 그 세 번째 구의 비율을 보니까 대충 화성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케플러가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그 중요한 발견 세 가지를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가장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돌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케플러의 스승 티코 브라이가 남겨준 화성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케플러가 열심히 관측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예쁜 원을 그린다, 화성이 완벽한 원을 그린다라고만 했을 땐 관측 데이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야만 당시 관측되었던 화성의 위치 변화나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첫 번째 뭘 발견하게 되냐면 모든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구나 라고 해서 타원 궤도의 법칙을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타원 궤도 상에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통 태양계를 보면 행성들이 그리고 있는 타원 궤도에서 한 초점에 태양이 놓여 있습니다. 즉 타원 궤도에서 태양이 이쪽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행성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떨 때는 태양 근처에 놓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태양에서 멀찍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행성들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돌았고요. 태양에서 멀찍이 떨어진 구간을 지나갈 때는 천천히 돌았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이 부채꼴의 면적과 기다란 부채꼴의 면적이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변한다. 두 번째 법칙이 되는 거죠. 케플러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법칙,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요. 태양계 안쪽에 있을수록 더 빠르게 돌 거고요. 태양계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느리게 돌 겁니다. 그러면 행성들이 궤도 한 바퀴를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쪽에 있는 행성일수록 주기가 더 짧고 바깥에 있는 행성일수록 주기가 더 길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각 행성들이 그리고 있는 궤도의 평균적인 크기, 이 궤도 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A라고 보고요. 궤도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그 주기를 P라고 하면 주기의 제곱과 이 궤도 사이즈의 세제곱이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수학적인 법칙을 발견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것을 조물주가 태양계를 만든 가장 아름다운 조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근거로 케플러가 어떤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물주가 이런 수학적인 원리로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그 수학적인 방식을 악보로 옮길 수 있다면 조물주가 연주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주의 음악을 진짜 수학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이게 바로 케플러가 직접 작곡했던 우주의 음악입니다. 소름 돋아.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냐면 태양계 바깥 토성이나 목성 같이 천천히 돌고 있는 행성들은 낮은 음으로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높은 음을 연주하도록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토성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지구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음의 변화가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를 가지고 그 비율을 반영한 거예요. 태양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정도가 변화 폭이 크면 수성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음의 변화를 많이 준 거고요. 거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일정한 음을 연주하게 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악보를 보시면 음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대충 그러면은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서 토성부터 달까지 어떤 음으로 연주가 될지를 한번 케플러 대선배님의 음악을 같이 한번 입으로 연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성. 도파솔파는 도파솔파 아니고 이거 낮은 음자리 편데? 그러면 그냥 지금 높은 음자리라고 생각하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파솔파미. 미파솔파미. 솔라시라솔 솔라시도레도 시라솔. 미파솔.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되게 이상한 음악이지만 케플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행성들이 다 동시에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동시에 돌면서 각각의 이런 음을 다 연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청 기괴한 음악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바로 조물주가 연주하고 있는 우주의 음악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16세기 천문학자 인간 케플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우주로 올라갔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2009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간 거예요. 이것도 참 그 아이돌 그룹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외계, 바깥에란 뜻의 단어가 뭐냐면 엑소예요. 와. 그래서 예전에 엑소 분들이 데뷔했을 때 처음 설정이 각각의 외계 행성에서 외계인들이어가지고 막 초능력을 발휘하고 막 염동력을 발휘하고 막 이런 설정이었던 걸로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엑소 플래닛에서 엑소를 따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외계 행성의 아이디어를 또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의 철학을 여기저기서 많은 가수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옆 동네였어. 아쉬운데였어. 옆 동네 플래닛이었어. 그래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어떤 식으로 외계 행성을 열심히 찾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먼 거리에 떨어진 별을 관측을 해요. 근데 별 앞에 지금 저 그림처럼 어떤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가리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그 별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별의 밝기? 맞아요. 밝기가 가려질 때는 없어지고 아니면 줄어들거나. 맞아요. 행성이 주기적으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마다 지구에서 관측하게 되는 별의 밝기가 살짝 어두워지겠죠. 게다가 그 밝기 변화는 주기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 원리를 사용해서 바로 외계 행성을 찾습니다. 2009년부터 연료가 다 떨어졌던 2018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외계 행성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얼마나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저 따라서 한번 팔 쭉 뻗어 보실래요? 쭉 뻗은 그 팔 끝에 손바닥을 잘 모아 보세요. 그 팔 끝에 있는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시야가 있죠. 네. 그 손바닥 하나로 가려지는 그 면적의 시야가 지난 10여 년간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뒤진 하늘의 전체 면적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하늘에서 몇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냐면 5,000개를 발견했어요. 이제 겨우 손바닥 하나의 면적으로 가릴 수 있는 하늘을 채운 건데 앞으로 얼마나 더 넓은 하늘을 채워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모든 별 주변엔 행성이 있다라고 봐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로 넘어가면 그건 또 되게 어려운 문제이지만 적어도 외계 생명체가 발견돼도 이상하진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 그리고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이어서 21세기 또 케플러라는 그룹이 그 우주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인데 16세기 케플러 할아버지 천문학자 사실 얼핏 들으면 밝고 경쾌한 아이돌 그룹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 케플러란 이름이 그룹의 이름이 되었는지 전 그 사연이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케플러의 의미는요. 꿈을 잡다의 캡과 하나가 되어 최고가 되겠다라는 1의 합성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읽는 발음은 요하네스 케플러님의 발음을 따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활동하기 전부터 이 천문학자 케플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설명을 들었었나요? 케플러를 딱 쳤는데 처음에 나무 위키에 딱 뜨는 게 요하네스 케플러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걸 먼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그룹인데 프로그램 이름이 걸스 플래닛 999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있는 이름으로 하시지 않았나. 또 제가 어렸을 때 천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천문학의 꿈을 키웠었는데 약간 또 묘한 우연이 있네요. 이번에 신곡이 나왔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케플러 9개월 만에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또 돌아왔거든요.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슈팅스타는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너와 함께라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포부를 담은 그리고 케플리안에게 전한 진심이 담긴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가사 안에 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저희의 모습을 슈팅스타로 표현해가지고 별과 관련된 가사들이 되게 많아서 같이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제 파트인데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우주 관련되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저는 가사를 봤을 때 뭐 당연히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약간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랐냐면 초신성 폭발? 순간적으로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유성처럼 빛들이 길게 사방으로 날아가는 이제 그런 좀 격렬한 이미지. 특히나 초신성을 염두하고 마지막 가사를 생각해 보면 되게 매력적인 가사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초신성은 별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 별이 남긴 잔해가 다시 우주 공간에서 모여서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들고 우와. 다음 세대의 행성을 만들고 또 우리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이 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이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우와. 수 있다고 하면 소름 되게 돋았어. 매력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 5, 6, 7. 내게 당긴 감정의 플라스틱 순간 빛이 터져 뻔뻔뻔
나는 시작 알려와 Let's start. 선생님 리뷰를 듣고 다르게 표현하세요. 터지고 다시 시작해. 여기 다현아 해줘. 아니 근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죠? 안무를 바꾸지 말고 더 극대화시켜서 빛이 터져서 밤밤 터지고 시작을 알려올 때 어렵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여줘야죠. 시작을 알려와. 시작을 진짜 알려주는 거 어때요? 시작을 알려와. Let's start. 죄송합니다. 제 파트 중에 어둠 속에 온몸을 던져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우주에다가 온몸을 던지면 풋풀이 흐트러지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은 건지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혹시 티신가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우주라는 어둠 속에다 사람의 몸을 던지면 죽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 그런 잔인한 가사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가끔 밤 늦게 연구실에서 일 끝나고 서울에서도 날씨가 좋으면 별이 좀 보이거든요. 그냥 벤치 같은 데 누워서 잠깐 하늘을 봅니다. 그럼 약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지금 자그마한 구슬 같은 지구 위에 달라붙어서 뻥 뚫린 우주를 보고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구는 동그란 공 모양이고 내 등 밑으로 지구를 뚫고 내려가면 여기도 우주 공간이잖아. 그러면 내가 타고 있는 지구는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되게 재밌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직접 내 신체를 우주 공간에 던진 건 아니지만 내 머리 위에 있던 우주의 거대한 암흑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체험을 약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주가 나를 감싸고 있다?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하지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우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린 사실 매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사가 어쩌면 우리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가사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문학적으로 빠질 뻔했는데 갑자기 천문학적으로 싹 빠져버렸어. 직접 작사를 또 하신 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Verse 2에 Keep on Going Strong부터 In Another Galaxy까지 제가 랩 메이킹을 하게 되었는데요. Keep on going strong, 별처럼 빛 our stage 운명처럼 앞에 난 나타나는 세계 days. Yeah, I feel you're the best, with your love, I feel my best. See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in another galaxy. 랩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게 마지막에 In Another Galaxy라고 하셨는데 어떤 은하를 염두하고 혹시 쓴 가사예요? 자, 다현 선생. 자, 저희가 항상 새로운 시작이죠. 매 컴백,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이고 그럴 때마다 팬분들은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시고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시고 새로운 은하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다른 컨셉으로 돌아올 테니 다른 은하에서 만나자. 그 은하가 어디든 우리는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의 세계다. 미쳐버리겠다! 저기 밤하늘 너머로 꽃이 펴 자 내가 보이면 늘 꿈꾸던 소원을 말해줘 있잖아요. 별똥별을 왜 소원을 비는 걸까요? 오, 굿! 사실 생각해보면 별똥별들이 접수한 대부분의 소원이 뭘까요? 꿈 이거 이루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이거 받게 해주세요. T의 마음으로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유성들, 별똥별들이 어떤 소원을 접수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1초 만에 떨어지니까 네. 보고 소원을 떠올리고 말을 할 즈음에는 이미 지나간 이유일까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려고 해도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너무 웃기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딱히 소원을 빌고 싶다면 그냥 오히려 오랫동안 가만히 빛나고 있는 일반적인 별들한테 비는 게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물론 이뤄주진 않겠죠. 네, 굉장히 기다렸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걸그룹 케플러에게 요하네스 케플러와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또 절묘하게도 굉장히 음악적인 천문학자 이름을 본따서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케플러가 우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앞으로의 여러분들 작품 속에서도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6월 3일 9개월 만에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는 저희 케플러의 슈팅스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